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상 이용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거나 반환경적인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밤섬 같은 경우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각종 생태계가 보존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선박은 밤섬과 150m 이상 이격해서 운항을 하고 유람선의 속도도 8노트 이하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안 장치를 충분히 마련을 해서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그야말로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을 지금 하고 이런 계획을 시작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호환도 자연형 호환으로 훨씬 더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나무도 많이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만큼 동식물 그리고 특히 수상 또 수중생물 생태계가 영향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되겠죠. 기억하시겠지만 리버버스도 하이브리드로 그 엔진이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선박 건조 기간이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연료를 쓰고 친환경 엔진을 쓰는 걸로 계획을 해서 최대한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형태의 계획이 지금 성안이 돼서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다 그렇게 앞으로 시행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각종 수상시설, 수상 오피스나 호텔, 또 푸드존 등이 계획되고 있지만 전체 한강에 미치는 무분별한 어떤 그 개발이 아닌 개발과 환경보호를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경 써서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예, 앞에 한국경제 최혜령 기자님. 네, 시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요새 기후가 이제 여름에는 폭우가 내리고 또 겨울에는 폭설이 있고 만약에 수상 부유식 시설 들어가면 이게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해 예방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동안에 이 치수의 역사를 거쳐서 이수, 친수, 지금처럼 이제 적극적인 이용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과거에 아이디어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홍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 때문에 사실 망설이고 조심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용이 굉장히 더뎠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과학적인 대비가 가능한 친수 공간들이 이미 많이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친수에 이어서 이제 이수에 이어서 이제 그 성장의 거점으로까지 이렇게 목표 설정이 발전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선박 운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강의 해도를 과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번 한강을 운행하는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비선을 타면 운행하는 순간순간마다 밑에 수심이 표시되는 계기판이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과학기술이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항로 표지를 정비한다든가 선박 통항 규칙을 매우 세심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됐다든가 또 선박 교통 관제 시설을 구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또 교각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제 배 운항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사고의 확률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상 안전에 관한 기반을 구축하고 설비를 보완해서 어떤 경우에도 선박 충돌 사고나 또 그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는 각종 안전 사고에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드린 이런 각종 계획들이 성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구역을 지정한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동력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활동 구역을 따로 지정을 해서 동력이 쓰이지 않아도 되는 곳을 또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예, 이상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이석하시면 추가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질문 받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BBS 박건호인데요. 꼭 예를 들어 뭐 전통 문양이나 그 디자인을 적용하시는지. 네, 디자인은 이제 서울시가 이런 수상의 시설물을 만들 때는 우리 공공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디자인 심의를 받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전통을 할지 최첨단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한강 수상에 어울리는 문양으로. 특히 이제 우리 선착장 이번에 조성 디자인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리버버스하고 선착장이 좀 약간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각 시설마다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걸 전통으로 할지 최첨단으로 할지는 정해진 바는 없고 그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또 전체적인 전문가들이 보는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할 계획이고요. 서울항 국제항은 이제 국제항 자체는 이제 인근에 있는 중국 연안까지 이게 이제 일본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삥 돌아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국 연안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제항이 조성되면 아마 가까운 중국까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포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요. 서울항 위치는 여의도입니다. 예, 이미 이제 이건 2010년도에 지방국제무역항으로 그 당시 국토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좀 비슷한 질문이 이제 서울항 조성, 그러니까 바다까지 가질 수 있고 이제 뭐 한강하고 이제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혹시 김포 관련 내용은 지금 리버버스에 이어서 없어가지고 그 제안 반영 안 된 이유나 혹시 추후에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독자 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김포시하고는 이제 저희가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 관련돼서는 협의를 진행했었고요. 지금 이제 보면 한강 하구구 쪽에 현재 제한상이 뭐냐면 신곡 수중보가 있습니다. 김포대교 바로 인근에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수중보가 있어서 배가 사실은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행주대교 바로 지나서 왼편에 있는 이제 아라뱃길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리버버스 선착장을 그 아라뱃길 쪽에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난번 기자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뱃길 선착장 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 배후 지역에 대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김포시에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본회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 그래서 아라뱃길 노선은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쪽이 정비가 되고 하면 이쪽 서부 노선 아라뱃길부터 시작해서 여의도까지 오는 노선을 별도로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예, 먼저 허윤희 기자님 먼저 하실게요. 네, 한겨레 허윤희 기자입니다. 경제 효과의 파급 효과의 근거로 보면 2030년까지 1,000명이 이용한다는 게 있는데 1,000명이라는 그 숫자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늘어나는 건데 이거에 따른 시민들에 대한 어떤 한강 이용에 대한 수상 시설에 대한 뭐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됐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000만 명 숫자는 1천만 명 숫자는 저희가 현재 이제 한강 그 코로나 이전에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6,900만 명이 한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대부분이 둔치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90만 명 정도가 수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2030년까지 그 수상 이용을 1,000만 명 늘리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목표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면, 예를 들어서 리버버스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목표는 또 2030년에 250만 명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 리버버스에서 한 250만 명, 또 마리나가 이제 1,000석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수상 이용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수상 이용의 어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리나 시설이. 거기에 따라서 마리나 시설에서 이용하는 거점형, 지역형, 소규모에서 한 25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행사나 각종 대회를 이제 추가적으로 개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90만 명. 그 다음에 레저 체험,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생 1인 1 수상 체험 등등 해서 한 10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상 공간이라고 해서 수상 호텔, 수상 오피스, 수상 푸드존 등등 해서 한 60만 명 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 목표치 1,000만 명에 대한 저희가 경제적 효과 분석을 추가로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은 일단 이제 경제적 효과 분석 자체가 그 1,000만 명이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 곱하기 이용 인원 수에다가 그 지역별 이제 산업 연관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다 유발 개수 곱해서 전체적으로 분석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시민 이용 수요 조사는 저희가 각종 작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저 한강 이용 활성화 종합적인 어떤 이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시민들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향하는 바는 관광시설 쪽인데 생활권리시설 쪽의 성격은 일단 수상 택시 자체가 폐지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7월 중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리버버스하고 중첩이 많이 됩니다. 지금 수상 택시 이용 구간이 마곡 여의도 잠실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리버버스의 급행 구간이 바로 마곡 여의도 잠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 택시 자체가 워낙 그동안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비용도 비쌀 뿐더러 접근성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일단은 리버버스라는 이제 도선 기능이 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첩되기 때문에 일단 수상 택시는 7월 중에 도선면을 폐지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유선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포기했다는 말씀은 약간 틀린 거고요. 이제 리버버스가 대체해서 할 거고요. 대신 수상 택시 기능 자체를 그 리버버스가 하지 못하는 중소규모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를 더 추가 건조할 계획이고, 또 도선장에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근린 시설이 아니고 관광 구조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관광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만 결국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수상 레저 체험이라든지 여가 스포츠라든지 이 대부분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뭐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수상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부유식 그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관광 서울 시민 할 것 없이 한강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포커스고요. 보수적으로 이제 관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뭐 관광 따로 일반 시민 따로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그 전체적인 타겟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임상혁 교수님. 예, 본부장님. 그 오늘 저기 근데 이제 한강이 이제 환경부가 지정한 수변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카페 같은 거 오늘 발표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음식을 취사할 수 있는 게 종류가 되게 제한적이고 뭐 팔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적인 걸로 아는데, 이거 혹시 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거 좀 여쭙습니다. 네, 한강은 이제 한강 내에 지금 다, 그러니까 한강 둔치에서는 취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유도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카페라든지 이런 게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점용 허가를 받고 구청에 10분 이상 신고를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하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게 환경부에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구가 예를 들면 보존지구,
그러니까 보존지구는 아주 엄격히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전혀 안 되고요. 그다음 보건지구, 그다음에 이제 친수지구인데 지금 서울시 한강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 친수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수지구 내에서는 이런 시설들도 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자치구의 위생업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예, 저기 전자신문 김영희 기자님. 네, 전자신문 김영희 기자인데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민간 투자만 일단 3,135억이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이 민간 사업자들한테 어떤 수요 조사라든지 의견을 좀 청취해 보신 게 있는지, 지금 마리나 시설이랑 상당히 민간에서 관심을 좀 보여야 진행이 될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이게 또 하나 질문이고요. 하나는 지금 이용객이 연간 90만 명 수준인데 1,000만 명이면 단순 계산해도 이용객이 10배 이상 늘어나는데 여기를 과연 안전이나 이런 재난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가능할지, 뭐 경찰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대응이라든지 재난 안전 관련해서 인력이나 이런 계획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민투 사업 관련된 수요나 의견 전치는 개별 사업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민간의 제안을 받는 형식이 있고 또 민간과 공공이 합작하는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나 시설도 일부 이제 언론에서 아마 보도한 것도 알는데 이미 이제 지금 공고가 나갔습니다. 민간 제안. 그래서 공고가 나갔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지금 공고하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관심 보이는 업체가 뭐 거의 10개 내외 업체가 돼서요. 민간 제안을 통해서 아까 잠실 마리나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연간 90만 명에서 1,000만 명대 10배인데요. 그 1,000만 명에 대한 아까 그 산출 근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버버스가 할 거고 마리나 시설이 등장할 거고 그다음에 한강에 있는 여러 가지 부유식 수상 시설들, 호텔, 레스토랑, 오피스 등등이 이제 그때쯤에 기반 시설이 되면 지금보다 뭐 10배 아니라 20배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그렇게 되면 수상에 대한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아까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경찰 한강이나 한강 경찰대, 그 119 순환구조대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합동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통항 규칙이라든지 뭐 해도라든지 그다음에 VTS라든지 이런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슈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비저트 김진희입니다. 그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총 예산 5,500억 중에 민간 3,135억 원 좀 세부 내용 여쭐 수 있을까요? 민간 네, 민간 예산 세부 내역이요? 네. 네,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마리나, 그다음에 수상 호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수상 호텔은 한 금액상을 봤을 때는 저희가 1,200억 정도 잡고 있고요. 가장 큰 게 수상 호텔 1,200억, 그다음 마리나가 600억, 그다음에 수상 오피스 300억 등등 해가지고 한 3,135억이고요. 나머지 2,365억은 시 재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 매경 이해준 기자님 먼저 하시고. 아까 그 계획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그 기존에 시설이 있었는데 노후화돼가지고 네네. 뭐 한강 카페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하겠다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도 수상 시설이라는 게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시민 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 버림받고 뭐 약간 그 노후 시설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평가랑 그다음에 과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걸 이용을 할지 그 부분을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전망 카페 부분은요. 그동안 시민들이 상당히 좀 외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기존의 한강 시설물들은 이제 대부분이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줍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최고가 입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마련하고 최고가 입찰해서 최고가가 낙찰된 사람이 그 금액을 내고 그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게 정말 좀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수익이 안 생기면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리거나. 그래서 전방 카페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 위탁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게 결정적인데요. 그건 뭐냐면 시가 일정 부분의 민간 위탁 사업비라든지 민간 위탁금을 주고 민간이 전문성을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선정 자체를 전문성 있는 업체를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대교 같은 경우에는 카페 진정성이라는 로컬 브랜드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반 플랜트라고 해서 전국에 또 지점을 가지고 있는 데서 지금 2군데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질로서 승부하는 거고요. 입소문 나게끔 이제 매장을 꾸밀 거고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후된 시설 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도선장이 한강 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2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이 한 20년 이상 된 시설이라서 그런 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유도선장에는. 그래서 그 시설들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높이 제한, 지금 현재 14m 높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류장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한 200제곱미터의 계류장 허가 면적인데 이거를 인센티브를 한 5배 정도 줘서 계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요트나 보트나 이런 것들도 유도선장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강을 좀 더 좀 세련되고 좀 이렇게 이미지가 괜찮은 공간으로 바꾸자, 그런 시도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박관호 기자님. 네, 오늘 그레이트 한강 후속 대책으로 이렇게 발표하셨는데요. 혹시 한강 철교 교량 부분을 수중 또는 지하화로 할 장기적인 구상이나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한강 철교라든가 양화대 한강 철교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걸 이제 경부선 지하와 연계돼 가지고 장기적으로 아마 지하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모르겠고요. 한강 철교 부분은 경부선 지하와 연계돼 있어서 아마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양화대교의 2호선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들도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상범 기자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상택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수상택시가 지금 위탁 운영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관광으로 좀 바뀌는 상황인데 운영업체는 그럼 동의를 한 건지, 그리고 그동안 적자 운영으로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을 맡았는데도 동일한 업체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상택시는 위탁 사업이 아니고요. 유도선 이제 도선 면허를 저희한테 취득을 해서 면허 사업을 하는 겁니다. 2027년까지 면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선 면허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수상택시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면허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그래서 이거는 도선 사업을 폐지하고 유선 사업으로 서울시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할 거고요. 그때까지는 현재 사업자가 기존의 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버버스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도선 사업 기능은 중복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이제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좀 대폭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